자, 80페이지 봅시다. 이슬람교의 성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페르시아와 같은 서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 뭐 아시리아부터 해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가 다스려서 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이렇게도 불러. 왜냐면 이후에 나오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랑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파르티아. 그 다음에 요렇게 배웠었지. 그래서 뭐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였던 나라, 뭐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배웠어요. 근데 저번에 짧게 얘기해줬지만 이슬람 세력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651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가 성립한다라고 했지만 저번에 배웠던 뭐 아시리아,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활동했던 지역과 거의 동일한 지역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슬람교는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살짝 무대가 조금 다른 곳에서 나와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성립을 하는데, 아라비아 반도는 여기에 있지, 그치? 사막이 많은 지역, 예나 지금이나 이 지역은 사막이 많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상업에 종사하는 유목민들이 오아시스 중심으로 모여 살았어. 그래서 여기 보이는 뭐 메디나, 메카 이런 도시들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 6세기 후반이 되니까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대립을 해서,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라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이 로마 제국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6세기 후반에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야. 아주 두 나라의 뭐 거의 운명을 건 엄청난 전쟁이 터졌어. 그래서 여기서 자꾸 전쟁이 벌어지니까 원래 교역로가, 이 빨간색 교역로가 존재했어. 여기로 이제 동서 교역이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창 전쟁을 하니까 이 교역로가 끊겨버렸겠지. 근데 교역로가 끊겼지만 어쨌든 무역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역로가 남쪽의 바닷길을 이용하는 경로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무역로 한가운데 아라비아 반도의 오아시스 도시가 이제 번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메카와 메디나 같은 해안 도시가 번영을 했다. 그리고 이 메카 메디나에서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지역은 뭐가 문제였을까? 자, 메카 메디나와 같은 도시가 번성을 했는데 일부 귀족만 부를 독점해서 일반 민중은 빈곤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면 불만이 쌓였겠지. 거기에 여기는 부족 사회였는데 부족마다 다른 신을 섬겨서 부족 간의 전쟁도 끊이지 않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했느냐? 자, 메카에서 활동하던 상인인 무함마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뭐 유럽식으로는 마호메트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마호메트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쪽 발음을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무함마드라는 명칭을 쓰는데, 자, 이 사람이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를 성립시킨다.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대. 그럼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느냐? 일단 이슬람교가 크리스트교와 워낙 대립을 많이 하니까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비슷한 애들끼리 싸우는 거야. 내용을 보면 봐. 이 쿠란을 보면은, 자, 알라는 모세에게 성서를 줬다. 여기서 말하는 성서는 구약을 이야기하지.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권능을 내려 성령으로 그를 보호하였다. 우리는 알라를 믿고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과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삭, 야곱, 모세, 예수, 예언자들이 계시받은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유대교의 예언자와 예수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냐면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곧 신이죠. 그치? 하지만 이슬람교에서의 예수는 예언자 중에 하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모세 같은 사람이야. 이슬람교에서는. 이게 여기서 달라지는 거지. 기독교는 예수가 신이거든. 신이자 신의 아들이자 인간이자 신이자 성령이자 성부이자 성자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도 그냥 그 전에 있었던 모세나 뭐 이런 예언자들과 같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하지만 어찌됐건 공유하는 성서가 있고 구약을 얘네들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의 존재도 어찌됐건 신까지는 아니지만 예언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다. 자, 이것도 기독교에서 하는 말과 비슷하잖아. 그래서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무함마드는 메카의 보수적인 기조층의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피신하였다. 이때를 이슬람교의 시작이라고 불러. 622년. 그래서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장한 무함마드는 메카를 장악하고 여기를 성지로 만들지.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도 이슬람교도 예루살렘이 성지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이렇게 탄생을 했다라는 거지. 자, 이슬람교와 이슬람교는 일상생활과도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 오행, 육신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자, 이슬람 세계가 확대가 된다. 자, 이슬람 세계는 시기를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무함마드가 활동했던 시기 632년까지 이슬람이 탄생하고 한 10년 동안 활동을 한 거겠지. 그 다음의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르는데 632년에서 661년까지 그 다음 시기를 이제 칼리프라는 자리가 매우 권위가 있는 자리인데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특정 집안에서 칼리프 지위를 독점을 하게 돼. 그럼 왕조라고 불러야겠지? 그치? 우마이야 왕조가 활동을 하다가 우마이야 왕조 이후에 아바스 왕조 750년부터 1258년까지 존재하는 아바스 왕조 이런 식으로 시기가 지속이 되는 거야. 그럼 봅시다. 자, 이슬람 세계 확대. 무함마드가 죽은 후 이슬람 공동체는 칼리프를 선출하여 정치 종교의 대권을 맡았다. 이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다. 이 30년 동안 이슬람 세력은 교세를 확장하여 이집트와 사산왕조 페르시아 등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래서 이것도 간략하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서아시아가 여기는 유럽이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카스피해 뭐 이런 데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이집트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탄생했을 때는 여기가 메카고 메디나가 있었던 지역이야. 그래서
마호메트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활동했을 때는 무함마드 시대까지는 정토가 이 정도였다는 거지. 여기서는 비잔티움 제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교가 사사낭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서 영토를 어느 정도까지 넓히냐면 이 정도 수준까지 넓힌다. 이렇게 영토를 많이 넓혔어. 자, 이 영토를 많이 넓혔는데, 자, 이 과정에서 칼리프 선출을 둘러싼 내분이 일어나 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되고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이 사람이 아라비아의 귀족 가문인 우마이야 가문 출신의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어서 우마이야 왕조를 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칼리프를 선출했대. 그럼 이거는 세습한 게 아니지. 말하자면 선거했다는 거야. 물론 선거가 요즘 막 국회의원 뽑듯이 국민들이 다 투표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혈연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선거로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지. 근데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돼서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우마이야 왕조가 열렸다는 건 칼리프 자리가 세습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 시대까지만 해도 칼리프 자리는 선출이었는데 선거로 뽑았는데 우마이야 왕조 때는 세습이 돼버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슬람 세계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졌는데, 자, 수니파와 시아파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무함마드의 언행을 따르며 공동체의 통일을 중시하는 세력이 수니파. 그러니까 수니파는 한마디로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자손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니파였어, 처음에는. 근데 알리와 그의 후손말을 무함마드의 정통한 후계자로 여기는 세력은 시아파다. 자, 시아파는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시아파야. 그럼 4대 칼리프 알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무함마드의 외손자였어. 피가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함마드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칼리프가 돼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마이야 왕조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아파가 돼버리고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자식일 필요는 없어. 반대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수니파가 되는 거지. 지금도 이슬람 세계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져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갈라져 있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진 시대였다. 이렇게 특징을 먼저 잡으면 됩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의 다른 특징을 봅시다. 우마이야 왕조는 수도가 다마스쿠스라는 곳이어서, 다마스쿠스는 어디냐면, 다시 지도로 돌아가면 다마스쿠스는 요 지역이, 요 지역이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야.
그래서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인더스강 유역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였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의 영토는 더 넓어지는 거지. 막 여기까지 아주 저 멀리까지, 그지? 이 시대가 이게 지도가 선생님이 좀 작게 그려가지고 우마이야 왕조 시대의 영토는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야. 그치? 여기 보면은 무함마드 시대에는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만 장악을 했다면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서 영토를 이만큼 넓혔지. 다마스쿠스가 수도가 된 우마이야 왕조는 아주 유럽, 지금의 스페인 지역, 프랑스까지 쳐들어갔을 때니까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거지. 자, 그럼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을 좀 더 봅시다. 자, 영토도 많이 넓혔는데 계속 보면, 자, 그래서 다마스쿠스 지역을 중심으로 인더스강 유역,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다. 지금의 스페인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야. 자, 지배층을 차지한 아라비는 아랍어를 공통으로 하여 화폐를 통일하는 통일 정책을 추진했는데, 자, 우마이야 왕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랍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비아랍인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이슬람교는 신 앞에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종교인데, 우마이야 왕조는 아니야, 그래도 신은 아랍인을 좀 더 사랑하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비아랍인들은 야, 그럼 우리가 이슬람교 믿을 이유가 뭐냐? 왜 니네만 잘났다고 그래? 신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우기냐?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시아파는 우마이야 왕조를 부정하겠지. 너넨 칼리프도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니네가 무슨 칼리프냐? 무함마드의 자손만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 니네가 뭔데 칼리프를 운운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결국 새로운 가문이 나타난다.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의 도움으로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켜 아바스 왕조가 세워진다는 거지. 750년에. 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와 다른 식으로 가겠지.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한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데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했대. 근데 이슬람교는 믿어야 돼. 아랍인이 됐건 누가 됐건 평등하게 대우받으려면 이슬람교는 믿어야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비아랍인 이슬람교도에게, 여기서 봐봐, 비아랍인 이슬람교도야, 그지?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평등이야. 평등하려면 어쨌든 이슬람교는 믿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종을 초월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아바스 왕조는 당가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했다. 자, 당시에 이제 당나라가 이제 진출했는데 이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가 비단길의 패권을 둘러싸고 둘이 충돌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한 거지. 그래서 교통로를 장악했다. 플러스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이때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인데, 바그다드는 어디에 있냐면 다마스쿠스는 여기 있지. 바그다드는 좀 더 동쪽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로 수도를 옮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도 다마스쿠스에서 바그다드도 옮기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마이야 왕조의 일파는 그러면 다 죽어서 없어졌냐? 그게 아니고 저 멀리 이 이베리아 반도로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우마이야 왕조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도망가게 돼. 그래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다. 그럼 자기네들이 도망갔지만 뭐라고 했어? 우리도 칼리프야. 칼리프를 자칭하겠지. 그러면 칼리프가 2명이 되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더 늘어나. 그래서 코르도바는 서방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이 코르도바는 바로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지. 자, 여기까지가 한 750년경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자, 다원화된 이슬람 세계, 이건 뭐냐? 한마디로 여러 세력이 출현했다라는 이야기. 좀 더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이슬람 세계에는 칼리프가 한 명이었는데 칼리프가 여러 명이 되고 칼리프의 권위는 내려가게 되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10세기 초에는 북아프리카에서 파티마 왕조가 일어나 이집트를 정복하고 수도 카이로를 건설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바스 왕조가 거의 대부분의 우마이야 왕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겠지? 근데 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던 요 이집트 지역에 파티마 왕조가 나타나서 우리도 칼리프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파티마 왕조가 칼리프의 칭호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칼리프가 3명이야.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 그리고 후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 그러면은 당연히 칼리프의 권위는 약해질 것이고 분열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3명의 칼리프가 병존한다. 3명의 칼리프, 아바스, 파티마, 후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겠지. 그러니까 좀 혼란기가 됐다라는 거, 통일성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투르크족이 출현하게 되는데 자,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주하여 아바스 왕조의 친위대와 이슬람 지방 정권의 군대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니까 용병으로 활약을 하게 돼. 얘네들이 이제 티르크족이 점점 이제 새롭게 그 주도 세력이 되는데, 자, 투르크족이 세운 국가 보자. 첫 번째 카란 왕조라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원래 투르크족은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인데 얘네들이 이슬람교를 믿게 돼서 이슬람 왕국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카란 왕조라는 게 출현해서 세력을 넓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셀주크 투르크라는 세력이 나타나서 또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세력을 확대하게 되지. 그래서 얘네들이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바그다드는 뭐 하는 곳이야? 아바스 왕조의 수도잖아. 그래서 입성해서 칼리프를 보호했대. 칼리프를 보호했다는 얘기는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술탄의 칭호는 뭘 뜻하느냐? 칼리프의 동의로 지배지역의 정치 군사적 실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야, 정치 군사적 실권을 받았으면 얘가 실권은 다 잡고 있는 거지. 칼리프를 없애버린 건 아니지만 얘네가 실권을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리프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 칼리프가 원래 엄청 세야 돼. 종교, 군사, 정치, 이 3가지 권한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술탄한테 뭘 줬다는 거야? 술탄에게 군사적 권한과 정치적 권한을 주는 거지. 술탄이라는 칭호는 칼리프보다는 낮지만 군사적, 정치적 칭호를 갖고 있는, 마치 일본으로 따지면 쇼군 같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권을 얘네가 갖게 되었다. 그 얘기는 칼리프는 허수아비가 되어 버렸다는 거지. 자, 셀주크 투르크는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확장하여 지중해에서 파미르 고원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여기 지도를 보면 셀주크 투르크가 진출해서 바그다드도 점령하고, 그래서 칼리프가 술탄으로 인정을 해줘서
칼리프는 어떤 애들이다?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나타났지만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바그다드에 계속 살면서 유지는 되는 거야. 이 종교적 지도자로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이슬람 문화 황금 시대를 이루었고 셀주크 투르크는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했다.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해. 만지케르트 전투가 딱 요때쯤이었을 텐데 1076년에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비잔티움의 제국의 많은 영토를 빼앗는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유럽이 자극을 받아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셀주크 투르크는 악화가 되었고 왕실의 내분까지 겹쳐 결국 분열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팀 제국의 영토를 엄청 뺏었단 말이야. 그래서 비잔팀 제국은 이 서방 로마의 교황이 SOS를 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전 유럽의 기사들이 모여서 셀주크 투르크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빼앗아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셀주크 투르크는 좀 타격을 받겠지. 자, 그 외에도 아바스 왕조는 명맥을 유지해 칼리파 유지하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몽골군에게 멸망을 하게 된다. 아바스 왕조는 750년에서 1258년.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는 처음에는 영토를 당연히 유지를 하고 있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바스 왕조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토는 없어지고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다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징적 존재로 남아있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지. 아예 막 죽여버렸대. 몽골 사람들이 칼리프를 뭐 말로 밟아 죽였나 뭐 그런 식으로 뭐 잔인하게 죽였다 하더라고. 자, 그러면 1258년까지의 내용을 얘기했고, 자,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자, 이슬람 세계의 특징을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슬람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상업이 엄청 발전했어. 상업 회기를 긍정적으로 여겼다. 왠 줄 알아? 무함마드 자체가 상인 출신이야. 그 직업을 나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라에서도 도로와 도시 건설에 힘써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했고, 그래서 상업과 교육이 매우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어때? 위치 자체가 유럽과 중국 사이에 이슬람 세계가 존재하잖아. 당연히 이 둘을 이어주는 중개무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지. 자, 바그다드와 코르도바 같은 이슬람 세계의 큰 도시는 각지의 인물이 모여들었다. 코르도바는 아까 얘기했듯이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고,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 즉 만수르의 원형 도시다. 이게 도시가 유명한 게 동그랗게 만들어 버렸어. 완전 원형으로. 이래서 원형 도시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거지.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지. 자, 이슬람 제국은 아까 얘기했듯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 자리하고 있어서 해로와 육로를 통한 중개 무역이 활발하였다. 여기 보면 이슬람 세계가 대략 요 정도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 중국이 있지 않겠어? 여기는 어때? 유럽이 있지.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아프리카도 있고 뭐 북방 지역도 있고 수많은 지역과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인도도 있잖아. 그치? 이런 지역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통로 안에 있기 때문에 중개무역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슬람 대상들은 아프리카에서 중국까지 왕래했고, 상선은 지중해는 물론 인도에서 남중국해 나아가 고려까지 왕래하면서 해상무역을 주도했다. 그래서 육로, 해로 가릴 것 없이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육지와 해상 무역 모두가 활발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인도의 향신료 면포, 동남아시아 향신료, 러시아 모피, 아프리카 금과 상야, 노예, 비잔틴 제국의 견진물과 유리 등을 거래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알려면 아예 당시 세계 지도를 펼쳐야 되는 거지. 그만큼 다양한 지역을 연결해주는 무역이 발전한 문화권이라는 거야, 여기가. 자, 한편 이슬람 상인은 거래를 위해 금은을 화폐로 사용하였으며 화폐의 부족이나 송금 시의 위험을 고려하여 신용장, 약속어음, 수표를 거래에 이용하였다. 신용장은 뭐냐? 신용장은 뭐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중고나라에서 거래할 때 안심거래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중고나라의 문제점이 뭐야? 내가 물건을 샀는데 송금을 하면 벽돌이 올 수도 있잖아. 난 핸드폰을 샀는데. 근데 안심거래를 해버리면 안전거래지. 안전거래를 해버리면 내가 송금한 돈을 누가 맡고 있다가 내가 물건을 확인하면 그때 승인 처리가 가능하잖아.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신용장이라고 불러. 약속어음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이 적힌 문서야. 그러니까 이게 그 거래를 하다 보면 내가 당장 돈이 없어도 한 3개월 뒤에는 돈이 들어와서 지불할 수 있다 막 그런 거잖아. 그럼 어음을 발행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3개월 뒤에 돈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뭐 그런 걸 약속 어음이지. 그지? 그다음에 수표는 지금 내가 통장엔 돈이 있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럼 수표 써주는 거야. 그럼 어음과 수표의 차이는 뭐야? 어음은 기간이 적혀 있어서 30일 뒤에 준다 이런 게 적혀 있거든. 근데 수표는 날짜는 안 적혀 있어. 그냥 수표 들고 은행 가면 줘야 돼.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용장, 약속어음, 수표는 쓰고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거의 1000년도 넘게 전에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상업이 발달한 곳이다라는 거지.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이슬람의 문화, 이슬람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슬람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종교야. 그리고 그 종교의 가르침은 꾸란에 적혀 있지. 코란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뭐 가족관계, 이불다처제 허용, 돼지고기 금지, 그렇지? 삼겹살 먹이면 안 돼. 이슬람 친구 생기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자선활동, 일정한 시간마다 행하는 예배의식 등은 모두 꾸란의 계율에 따른 것이다. 이슬람교도는 원칙상 신 앞에 평등함으로 신분 차별이 없어.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교도 사이에는 처음에는 아랍인이 우대를 받았다. 이게 언제적이야? 우마이야 왕조 시절이지. 그치? 이에 대한 반발로 아바스 왕조부터는 페르시아인 티르킨과 같은 비아랍인이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했다. 예를 들면 티르크인. 페르시아인도 얘네들도 아랍인보다 훨씬 전부터 국가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켰던 애들이잖아. 당연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지. 자, 이슬람 제국에서는 동서 문화를 융합한 다채로운 문화가 발전하였다. 자, 이거는 한번 좀 써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줄만 뚝뚝 치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먼저 이슬람 문화의 특징은 여기 보면은 아랍어가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 요소가 됐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야. 아까 지도를 봤으면 알겠지만 이슬람교도 지배하는 지역도 엄청나게 많고 여러 민족을 지배하잖아. 말이 다 달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쿠란이
아랍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슬람교도들은 아랍어를 할 줄 알아야 쿠란을 읽을 수 있어. 번역을 안 해요. 우리는 성경책은 한글로도 번역하고 뭐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하잖아. 하지만 쿠란은 절대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랍어로만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아랍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아랍어가 공용어로 사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꾸란의 내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신학, 이슬람의 특이한 법학이 발전을 하게 돼. 여기서 특이하다는 건 서양식과 다르다는 얘기지. 그지? 원래 나라마다 법은 다 달랐겠지. 자, 특히 그리스 철학으로 신앙을 체계화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연구하였는데 그리스 철학을 조입해서 신앙을 체계화시켰대. 그래서 이것이 유럽에 전해져서 스콜라 철학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이게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얘는 좀 알아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을 연구해서 우리가 유럽 배울 때 또 중요하게 배우거든.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유럽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 그다음에 역사학과 지리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역사학은 이븐 할둔이라는 사람이 역사서설이라는 책을 썼고 지리학은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븐 바투타는 이슬람 세계 사람이기도 하지만 몽골 제국 시기의 사람이라서 이슬람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몽골 제국 시기에 교역료가 통합된 시기의 특징이기도 해.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븐 바투타, 이븐 할둔. 그 다음에 문학은 유명한 게 천일야지 아라비안 나이트 그거잖아. 막 어떤 미녀가 그 하룻밤 그 미녀와 함께 보내고 무조건 죽이는 왕한테 죽지 않으려고 1000일 동안 밤마다 이야기를 하나씩 해줘서 또 적당할 때 끊었나 봐. 그 왕이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자기를 못 죽이게 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지. 그래서 문학에서는 천일야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건축에서는 돔과 탑. 그래서 모스크 양식이라고 부르지. 그 이슬람의 모스크는 다 막 이렇게 생겼거든. 이 네모난 탑이 4개가 딱 주위에 딱 있고 여기에 동그란 원형의 그 돔을 가진 건물들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모스크 양식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 양식 이거는 벽지문이지 일종의. 여기 보면은 우상 숭배를 금하기에 그림을 못 그려. 그래서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진 아라베스크 무늬로 모스크 안팎을 장식한다. 그래서 벽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기하학적 영향으로. 자, 그다음에 미술에서는 세미라가 유행을 하였고
자,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와 인도의 영향으로 자연과학이 발전하였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슬람 문화의 특징으로. 수학에서는 인도 숫자를 도입하여 아라비아 숫자와 0의 개념을 확립하였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 2, 3, 4, 5, 6 이렇게 이런 숫자를 표시하는 게 아라비아 숫자지. 근데 왜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냐? 원래 인도에서 가져온 건데 유럽 애들이 아라비아 가서 이걸 배워오니까 야 이거 아라비아 숫자야 뭐 그랬었대. 원래는 이런 숫자의 원형은 인도라는 거지. 0의 개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도에서 도입된 개념들인데 이게 유럽에까지 전달이 된 거고, 대수법과 삼각법을 완성하다. 대수법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x, y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뭐 방정식 같은 거다. 깊게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일단 뭐 이해를 위해서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상관법은 뭐 탄젠트, 코사인 이런 것들을 완성했다. 원래 완성 마찬가지야. 인도에서 들여온 걸 얘네가 완성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인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다음에 천문학에서는 지구 구형설을 설명하고 지구가 둥글대는 거야. 태양력을 만들었으며 화학에서는 알칼리와 산의 구별법, 승하작용 등을 발견하였다. 물리학에서는 광학의 연구와 비중 측정이 이루어졌다. 의학에서는 예방의학과 외과 분야가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라비아 숫자와 0의 개념을 인도 숫자를 도입한 인도의 수학의 도움을 받아서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 대수법과 삼각법을 완성하였다. 그래서 대수법이 영어로 쓰면 알지브라라고 부르거든. 이 알자가 들어가면 아라비아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자로 시작한 알칼리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 알자가 붙어 있겠어? 이것도 뭐 그 아랍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알자가 붙어 있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화학과 천문학이 발달했지. 이 화학과 천문학, 특히 천문학 같은 게 발달해서 유럽뿐만 아니고 몽골 제국 시기 이후에 중국에도 이슬람의 천문학이 달력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지. 그 다음에 의학. 최초의 종합병원이 만들어진 문화권도 다른 문화권이 아니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연과학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된 거지. 유럽에서 발전된 자연과학의 기초는 대부분 이슬람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아. 자, 다음에 이슬람 문화는 옆에 교과서 본문을 보면 중국의 제지법과 화약 나침판 등을 유럽의 속에 동서문화 교류에 공헌하였으며 유럽 문화에 자극을 주어 르네상스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과학과 유럽의 과학기술에 큰 영향을 줬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플러스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지법. 제지법은
탈라스 전투 이후에 들어왔다고 하고, 송나라 때 만들어진 화약, 송나라 때 만들어진 나침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에도 이런 천문학 같은 것들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과학과 화학과 자연과학, 수학 이런 것들이 매우 발달된 지역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 자, 페이지를 넘겨보면, 자, 다채로운 이슬람 문화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철학과 자연과학은 아바스 시대 그리스어 문헌이 아랍어로 번역되면서 발달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철학과 자연과학이 이슬람 시대에 발전을 했다라는 거지. 인도에서 전해진 천문학은 이슬람 세계에 발전하여 다양한 천체 기구들이 개량되었다. 그래서 이런 천체 기구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사용이 됐다라는 거지. 그치? 경도비도 자고선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였으며 지구는 둥글다. 갈릴레오가 400 몇백 년 뒤에 이 얘기하다가 화형당할 뻔했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자, 연금술의 실험 과정에서 증류, 용해, 승화, 여과 같은 화학적 작용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천문학, 수학, 화학, 그다음에 약간 전공은 다르지만 철학 이런 것들의 이슬람 과학이 공헌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고, 이게 나중에 유럽으로 소개돼서 유럽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다음에 의학도 이만큼 발전을 했다. 병원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리고 천일야와 같은 문학도 많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